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891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모든 증시는 단 한 가지 이슈에 주목하는 듯합니다. 바로 미국의 중간 선거죠. 어제 우리나라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 영국과 독일 등의 유럽 증시, 그리고 뉴욕 증시까지 모두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디데이니만큼 관련 이슈보다 심도 깊게 분석해서 증시를 전망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 정보 및 가입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이전에 장 동향부터 체크합니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00선을 눈앞에 뒀던 코스피 지수는 어제장 2070선까지 밀려 내려왔는데요. 현재는 강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0.74%대 오르면서 2092포인트 지나갑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은 나홀로 800억 원대 매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까지 코스닥 지수는요, 5거래 연속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장도 상승 중인데요. 0.45%대 빨간불 켜주면서 69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만 나홀로 소극적으로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 선물 시장에서는요, 현재 기관이 오늘과 어제 모두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0.22%대 오르고 있습니다. 6,964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S&P 500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7%대 오르고 있는데요. 2,74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입니다.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둔 경계감에 약간의 강세로 흐릅니다. 현재는 0.04%대 오르고 있고요. 96포인트 지나갑니다. 이어서 국제 금시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0.02%대 소폭 밀리는 중인데요. 1232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국제유가는 이란 원유 제재 개시에도 불구하고 약보합세로 흐릅니다. 현재는 0.19%대 내리고 있는데요. 62.98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상해종합지수는요, 전일장 종가 대비 0.41%대 밀리면서 마쳤습니다. 중간 1시 오후쯤에는 저점을 찍고 모두 상승으로 꾸준히 올라왔는데요. 2665포인트에서 마쳤습니다. 반면에 항생지수는 2% 넘게 급락했습니다. 2.08%대 밀렸고요. 25,934포인트에서 마쳤습니다. 이어서 9시 기준으로 암호화폐 시세 확인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탁 첫 번째 코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너는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미국 중간선거가 열렸습니다. 현재 분위기 점검해보고요. 향후 결과에 따른 시장 움직임에 대한 모든 것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하루 전인 어제 국내 시장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선거 이후 우리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까요? 잠시 후 국내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슈퍼스탁,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세동 멘토님과 함께하고요. 전화 연결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각으로 오후 7시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전역에서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현재 중간 선거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네, 지금 오늘 우리나라 시각으로 이제 미국 중앙선거가 열린다는 거 다 알고 와 계시는데, 지금 중앙선거 자체가 일단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으로 나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다들. 상하 의원의 구도에 따라 증시 및 달러의 변화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지금 포착되는 거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하원은 민주당 승리, 상원은 공화당 승리가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하고 미국 증시의 영향이 다소 클 것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 하원의 민주당 그리고 상원의 공화당이 우위를 선점하게 될 경우에 달러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데요. 그리고 이 달러의 움직임이 시장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달러부터 좀 설명드리면은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도 같이 보면서 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하원이 민주당 승리, 상원이 공화당 승리로 그 구도가 갈 시 달러의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여건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한 해외 전문가들에 의한 분석 자체는 의회의 분열 시 달러 강세가 멈추고 미국채 수익률 약세를 보일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기사에서도 어떻게 보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외환 투자자의 말을 조금 인용하면은 의회 분열로 사회 기반 시설 투자나 감세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고 현재 고평가된 달러 가치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청자분들도 달러 가치가 이에 떨어짐에 따라 유로, 골드, 엔에 대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좀 오늘 당일에는 모색하시는 게 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달러 강세가 조금 멈추면 상대적 가치를 띠고 있는 유로나 골드 등의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미국 중간선거 관련해서 증시 움직임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볼까요? 네, 일단 여기서는 관점이 증시 자체는 굉장히 엇갈려요. 달러의 약세장 가능성을 굉장히 내포하지만 증시 상황은 중앙선거가 어떻게 끝나든 미국 경제의 나홀로 호황이라는 전망이 가장 유력합니다. 올해 세계적인 불황에도 미국 경제가 호황을 보였는데 일단 내년에는 다를 거란 이야기가 가장 많아요. 기본적으로 상당 부분에 대한 감세 정책과 자사주 매입 확대로 보고 있는데 이런 효과로 기대하기 힘들다는 부분이 가장 크게 지금 이슈화되고 있어요. 현재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 몬스터랠리라고 최근에 유동성장이 엄청나게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선거라는 이슈 자체는 요 근래 들어서 가장 큰 진폭을 나타낼 수 있는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6,600마디에서 일단은 엄청난 지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 자체는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 좀 시사하고 싶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나스닥 지수가 일봉상 6,600 지지를 깨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앞으로 지속적인 매수적 관점을 유지하는 게 좀 더 옳은 순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간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시장 대응에 대한 전략을 좀 짜볼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선거에 대한 대응을 해보신 지 없으실 걸로 여태까지 선거에 대한 전략을 대응을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의견은. 선거라는 거는 당일 그냥 장의 흐름으로 그냥 단순하게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을 일단 좀 시사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2016년 때 트럼프 대선을 조금 차트를 같이 한번 확인했으면 싶습니다. 잠시만요.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정확히 2016년 11월이죠. 2016년 11월에 이제 트럼프 대선이 있었는데 당일 장세 자체가 단순 유동성장으로 끝나버리는 케이스가 발생을 했어요. 지금 크게 확대는 제가 못 해드리겠는데 이 네모칸을 조금 집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히려 엄청난 매도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장세가 모두 다 시가로 회귀하는 현상 자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원래 시황대로 가는 분위기 포커스가 맞춰진 상황인데 오늘 중앙선거도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엄청난 유동성이 뛰더라도 매도세로 급하게 내려오더라도 시황 자체가 어쨌든
매수적인 몬스터를 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오히려 엄청난 매도세가 열리면은 반대로 매수를 질 수 있는 찬스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어떤 지지가 뚫린다거나 가능성이 포착이 되면은 매수기에서 한번 볼 수 있을 것이다, 증시를. 이렇게 가능성을 내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다음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국내 증시가 현재 전망이 좀 썩 좋지 못합니다. 국내 증시에 대한 전망도 함께 해볼까요? 네, 일단 5일 지금 증시 상황은 크게 볼 여건은 되지 않습니다. 하원 공화당, 잠시만요. 하원 공화당, 하원 민주당에 대한 포커스로 맞출 필요성은 있는데 한국 증시에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일부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전에 글로벌 슈퍼스탁에서 이야기했듯이 한국 증시는 앞으로 이머징 마켓에 대한 자본이 흘러 들어오지 못한 만큼 영국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여건입니다. 금리에 대한 미국과 한국 금리에 대한 스프레드가 이미 벌어진 만큼 미국 중앙선거가 호재가 있다 한들 단순 조정에 이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국내 선물 증시를 좀 판단하면은 이제 조정에 대한 위치값 자체가 올라올 수 있는 가격대가 290.00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미국 중앙선거라는 시나리오대로 가면은 한국 증시는 굉장히 호재다. 그러면 290 라인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 그리고 이후에는 매도적 포지션으로 대략을 따야 된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에서 전망을 해봤던 것처럼 우리 달러가 만약에 약세로 가게 되면은 상대적 종목들이 매수가 유리하다 이런 부분을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저항 라인이 있고 지지 라인이 있는지 짚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미국 증시 자체로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일목균형을 보시면은 이게 추세장이 아니에요. 지금 매도적 포지션을 내려오고 있는데 오히려 박스에 대한 랠리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전일 이제 차트 같은 케이스를 보면은 이런 구도를 좀 노리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스팬에 이제 매도세 330대 구간 내에서 스팬의 매도세가 이어진 다음에 스팬의 갱신 자체가 이루어진다면은 매수 랠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포착이 된다. 실시간 대응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구간부터는 이제 저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매매를 하는 것이 적합하지, 어디 지정가에 도달할 것이다. 이거 자체는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보이고, 매매 자체를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 없이 스팬의 상하단 위치값을 가지고 매수적 포지션을 고려를 해야 될지, 매도적 포지션을 고려를 해야 되는지, 이 여부를 잘 판단하시면은 급하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장세가 계속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정확한 지지 라인을 확인하시고 들어가라는 이런 멘토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차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번 주 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주 매수장이겠죠.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보고 있는데 중앙선거는 뛰고 들어가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건 오늘 당일 진폭이 굉장히 큰 장이기 때문에 오늘 한국 증시 관련해갖고는 어쨌든 290 라인까지 갭을 메우러 가기 굉장히 쉬운 상황이다. 어쨌든 이 미국의 중앙선거라는 거는 어쨌든 한국 증시에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됩니다.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도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단순히 이제 경곡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조정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조정과 경곡의 차이는 굉장히 심해요. 자, 경곡이 되면은 지금 저가로 찍었던 259.70 라인 자체가 앞으로 올해 최저가가 돼야겠지만은 조정이면은 얘기가 다릅니다. 290 라인 도달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매도세로 내려갈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포착되기 때문에 이 조정 자체에 대해서 아직 주식에 대해서나 선물에 대해서 매수세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하시는 분들은 290 라인까지만 기대를 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작합니다. 금요일장 중국 증시는 상승이 너무 셌던 모양입니다. 어제장은 조정장이었는데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중국 상하이에서는 국제 수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기조 연설에 나선 시진핑 주석의 발언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발언이 눈길을 끌었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인도 시장에 눈독 들이는 중국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가전업체들이 하나둘씩 인도 시장에 발을 들이고 있다는데요. 어떤 기업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 이슈 분석에 앞서서 먼저 마감장 시황부터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조금 조정장이 깊었죠? 네, 사실 아주 이 정도 조정이면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일 동안 계속 이제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4일거리일 동안 상승을 해왔어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오른쪽 하단의 차트를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 계속 상승을 보여줬다가, 어제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을 받은 것도 그래도, 사실, 죄송합니다. 사실 이제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음봉으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윗꼬리를 심하게 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나쁘진 않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상황은 아주 좋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0.41% 정도 상해종합이 하락을 했고, 반면 항생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항생지수가 이제 11월 2일날 이제 4% 넘게 급등을 했죠. 거기에 대한 이제 반락이라고 하는데, 이 반락을 보이면서 이 반락하면서 결국은 이제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 2%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석유, 조선, 전기, 환경보호, 발전설비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상승을 했고요. 주류 같은 경우가 왜 빠졌냐면 귀주무태주가 이제 어제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제 지난주 금요일날 급등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상승세가 워낙 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락으로 주류 관련주가 좀 이제 어제 좀 급락을 한 모습이고요. 그다음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금융 관련주가 조금 하락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위기는 이 정도면 나쁘진 않다. 네, 홍콩 항생지수가 좀 세게 불리긴 했지만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로 밀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마감 시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또 하나의 큰 행사라고 알려져 있는 중국 상하이 국제 수입 박람회가 어제 열렸는데요. 개막식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때리기에 나섰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아르헨티나에서 열릴 이제 그 G20 회담이 있죠. 그 회담이 이제 한 달 앞두고 지금 시진핑 주석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한 것보다 이제 정책에 대해서 한마디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큰 행사가 있는데, 이게 중국의 4대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상하이 국제 수입 박람회에 기조연설로 나섰는데, 이때 이제 중국이 향후 15년 동안 약 40조 달러 어치 상품을, 그리고 서비스, 상품을 약 30조 달러, 그 다음에 서비스 약 10조 달러 정도의 를 수입하겠다라고 이제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중국 무역전쟁에 미칠 영향이 이제 있을 걸로 보이는데, 최근에는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들은 전화통화도 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이것 때문에 시장이 올랐는데, 이번에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공격을 했죠. 그래서 현재 WTO에서 밝힌 중국의 수입액 같은 경우가 약 24조 달러 정도 됐는데, 이에 비해서 한 6억 달러나 증가한 규모의 이제 상품 수입액을 좀 발표를 했고요. 세계 2위인 이제 중국 수입액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해가 중국이 약 1조 8,420억 달러고요. 미국 같은 경우가 2조 4,090억 달러인데, 미국에 이어서 이제 세계 수입 규모로 따지면 2위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유무역과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미국의 보호무역을 비판을 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그래도 약간 긍정적인 멘트를 날린 게 뭐냐면, 현재 지적재산권 부분, 특히 미국이 상당히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많이 삼고 있는 이 지적재산권 부분은, 상당히 약간의 진전된 코멘트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적발할 경우 징벌적인 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무역전쟁에서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가진 않고, 약간 중립적인데 약간 좀 비판을 좀 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각국의 많은 기업들이 많이 모였을 것 같은데요. 시진핑 주석의 기조연설에 대한 평가가 어땠을지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다 이런 평가가 있었을까요? 사실 정치 이제 하시는 제 위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진정성 있게 느끼려면 뭔가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면 약간 진정성 있게 느껴지는데요. 사실 이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뭐 전혀 그런 부분과 거리가 먼 분이라서 일단은 그렇지 않았다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시진핑 주석의 연설이 이제 구체적으로 규제 해제 약속이 없어가지고 결국 이제 말잔치로 끝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기대하는 것들은 이런 게 아니거든요. 기대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한 상당한 제재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워낙 커서 이 시장을 방어하려고 하는 중국의 그런 노력은 이해하겠는데, 이게 좀 과도하다는 거죠. 과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 같은 경우가 다른 나라에 가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자국에 들어온 기업들한테는 다른 잣대를 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구체적인 규제 해제를 지금 어느 정도 조금씩 해나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아주 뭐 적극적으로 이 규제 해제를 약속하거나 그러질 않은 상태여서, 이게 너무 진전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같은 경우는 대규모 수입 박람회 개최에도 불구하고 각국 기업들이 중국 진출의 어려움이 여전히 있다. 각종 비관세 장벽, 그러니까 관세 장벽,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관세 장벽을 제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비관세 장벽이 상당히 높은데, 사드 보복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비관세 장벽입니다, 이게. 근데 이 비관세 장벽, 이런 비관세 장벽들이 여전히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이런 중국이 제한적인 시장 개방 노력이 약간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시장 개방을 완전히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제한적으로 계속 조금씩 개방하고 있는 이런 게 약간 꼼수처럼 느껴진다라는 비판을 쏟아냈고요. 그다음 중미 무역 전쟁에서도 역시 이제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조금 있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 분위기 좀 좋아서 뭔가 좀 해보려고 했더니 다시 또 시진핑 주석이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공격한 거랑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애매한 메시지로 트럼프 대통령을 또다시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됐다라는 약간 비판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뭔가 영향을 미치고 싶은, 미국 정치권에 약간 뭔가 영향을 미치고 싶은 약간 이런 행태로 좀 보여진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국제 수입 박람회 같은 경우가 이제 규모가 큰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 많은 국가들이 좀 참석을 했는데, 그냥 참고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 국제 이제 수입 박람회, 중국의 국제 수입 박람회 같은 경우 172개 국가와 단체가 참가를 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대기업 10개, 중소기업 약 176개가 참가하면서 일본 다음으로 가장 많은 규모를 파견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파견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뭔가 사업을 하고 돈을 벌 수 있게 중국 시장이 어느 정도 잘 개방되고 절차가 좋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수입박람회 자체가 약간 쇼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과연 얼만큼 개방할 건지, 그래서 이번에 중미 무역전쟁이 좀 중요한 게 미국이 얼만큼 얻어내고 끝날 건지,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가
이 시장을 어떻게 개방하는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많이 멀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판적인 평가들이 상당히 많았군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정말 요즘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시장이 인도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국 시장보다 더 커질 것이다 이런 기대 때문에 기업들도 대거 인도 시장으로 몰려가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이 가장 적극적인지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인도 시장이 정말 큰 시장이고요. 인도 시장을 종잡을 수 없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인도 지역 문화가 워낙 세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 글로벌 대기업들이 다 진출을 했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어느 쪽은 성공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인도 시장이라는 게 정말 앞으로 유명한 시장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다들 적극적으로 가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인도는, 제가 인도를 가봐서 아는데요, 인도는 각 주마다 다 법이 달라요. 다 관습이 다르고 또 관습법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업하기 상당히 어려운 국가 중에 하나고요. 그런 나라인데 중국 같은 경우가 이 인도 시장에 상당히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일부 뭐 샤오미나 이런 기업들은 성공을 한 상태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인도가 중국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 중국이랑 약간 중국이랑 작년에는 중국하고 약간 올해 초에는 중국하고 약간 전쟁 분위기까지도 약간 갔었거든요. 그 정도로 중국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았다가 모디 총리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만난 뒤로 다시 조금 미화졌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를 노려서 그때 사실 모디 총리하고 시진핑 주석 만날 때 이 얘기가 됐던 거예요. 중국의 이제 전자기업 중에 메이디 그룹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어컨 중국 시장 전체 1등. 제가 얘기 드렸었죠. 메이디 그룹이 약 135억 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천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인도 마하라슈 트라주에 있는 이제 메이디 과학기술단지를 만들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일자리 창출을 좀 기대하고 있고, 메이디 그룹 같은 경우 5년 이내에 이곳을 가전용품, 냉난방, 환기시설, 에어컨 압축기, 주요 제품의 생산 기지로 활용하겠다. 즉, 공장을 짓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인도에 중국이 공장 짓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끝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미중 무역전쟁, 중미 무역전쟁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은 미국에 들어가면 관세가 붙죠. 중국에서 공장을 다 중국에서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가 지금. 중국에서 공장을 빼서 인도에서 만들어서 인도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 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인도 시장도 공략하고 남으면 수출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뭐 지금 동남아시아, 베트남하고 지금 인도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연간 생산 목표, 메이디 그룹 같은 경우 냉장고, 세탁기, 정수기, 온수기 등 해가지고 5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가정용 에어컨은 150만 대, 기업용 에어컨은 25만 대, 에어컨 압축기는 450만 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메이디 그룹이 인도를 주요 전략적 성장 시장으로 이제 세팅을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케팅, 테스트, 제품까지 모두 다 이제 모두 생산부터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현재 정리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또 다른 가전제품이 이제 하이얼을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 전문 업체인 TCL도 역시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이얼 같은 경우 2004년부터 인도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는데, 지난해 하이얼의 인도 매출액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 40%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성장세가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TCL의 인도 TV 시장의 점유율도 괜찮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20%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이제 약간 가전제품 쪽에 이제 막 이제 수요들이 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략을 중국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도 시장은 역시 전 세계에서 아주 뜨겁고 치열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가 궁금한데요. 우리 멘토님의 말씀대로 중국의 인도 시장은 아무래도 미중 무역 전쟁의 대안으로 지금 노리고 있는 거겠죠? 네네. 사실 이제 중국은 인도 시장의 판매 수출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에 수출하게 한 생산품 기지로 제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중미 무역 전쟁에서 이제 주로 요즘 베트남하고 인도를 주요 생산 기지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베트남으로 많이 이제 틀었던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는 완전히 베트남으로 틀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중국산 제품이 아닌 이제 다른 국가 제품,
뭐 탈바꿈해서 미국에 수출하려고 꼼수를 쓰고 있는데 미국이 별로 이런 거 지금 다 차단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인도 가전제품 시장이 성장 속도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2019년 인도 가전제품 시장 규모가 약 7천억 루피, 우리나라 돈이 약 10조 8천억 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각종 기기에서 연평균 6에서 7% 성장. 그러니까 에어컨, 뭐, 별의별 가전들이 많이 있는데, 이 TV, 냉장고 이런 것들이 다 6에서 7%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인도 경제 성장률이 중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1인당 GDP는 중국이 아직도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약 중국이 못해도 인도가 못해도 한 10년 이상은 계속 이 속도로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전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제 인도가, 대안이다. 중국한테도 대안이고, 각 나라한테도 대안이 되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중국 같은 경우가 저는 인도에서 크게 성공하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거든요. 왜냐면, 약간 인력 구조도 약간 겹치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이 진출해서 빨리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인도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인도 여행 가서 느낀 건데, 여행을 갔다기보다는 뭐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러 갔었는데, 상당히 조금 힘든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를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곳들이고, 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뭐 그런 문화도 좀 있고,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현지화로 어떻게 공략하냐가 인도 진출의 관건이다. 저는 항상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기업 분석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미래를 조금 더 내다본다면 인도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주로 추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기업일까요? 네, 뭐 꼭 인도 시장보다는 일단 메이디그룹 얘기가 나왔으니까 메이디그룹을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전에 이제 좋은 기억 한 번, 그리고 나쁜 기억 한 번을 준 그런, 기업, 그런 이제 종목이죠. 자, 메이디그룹입니다. 000333. 외우기 정말 쉬워요. 메이디그룹 코드보다 외우기 되게 쉽습니다. 000333. 심천에 상장돼 있고요. 일단은 지금 메이디그룹 우리가 참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 지점이죠, 이 지점. 땅바닥 찍었다. 1차 법학과 2차 법학과에서 수익 실현. 수익 실현하고 남은 거 수익 실현하려고 그랬더니 매수가에서 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던졌다가 안 좋은 기억 한번 주고요. 좋은 기억 한 번, 안 좋은 기억 한 번. 뭐 이렇게 이제 준 그런 기업인데 이번에는 이제 좋은 기억을 또 줄 차례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메이디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24일이죠. 메이디그룹 같은 경우 자회사인 소천하라는 이제 심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 소천하를 흡수합병했습니다. 메이디그룹은 이제 소천하의 원래 2대주주였고요. 2대주주였는데 이제 전체 지분을 인수해가지고 흡수합병했고, 이로 인해서 이제 9월 10일, 여기 보시면 차트 보시면은 9월 달에 잘 폭락을 떨어지고 있다가 여기서 갑자기 끊겼죠. 끊겼죠. 이날이 이제 거래 정지됐어요. 그 인수합병 때문에. 거래 정지됐고, 10월 29일 날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거래가 재개됐는데, 지금 소천하 같은 경우가 중국, 세탁기 시장 점유율 약 2위 정도 하고 있어요, 소천하가 세탁기 점유율 2위 정도 하고 있는데, 이 소천하 같은 경우가 이제 세탁기 점유율, 그러니까 메이드그룹이 세탁기 쪽으로 조금 이제 발을 넓히려고 가고 있었는데, 1위가 있는데, 1위 같은 경우가 이제 하이어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천하인데, 소천하 같은 경우 주로 중저가 시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중저가 시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중저가 시장에 가지고 있다가, 메이드그룹이 소천하 이제 주주이기 때문에 자회사 주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중저가를 밀어붙이다가 갑자기 소천하가 프리미엄으로 바꿉니다. 프리미엄으로 바꿨는데, 그렇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호박에 죽은다고 갑자기 수박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소천하가 이제 중저가다 갑자기 프리미엄 가니까 사람들이 안 사기 시작한 뒤로 오히려 중저가 점유율도 뺏겨가지고 지금 상당히 조금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흡수합병 완료 후에 이제 소천하를 조금 더 전략적으로 좀 키우기 위해서 요 메이드그룹이 좀 진행하고 있는데 이 선택이 시장에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거래 재개된 뒤로 바로 하한가 맞았어요. 바로 하한가 맞았고, 하한가 맞은 다음에 빠르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죠.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전략적으로 메이드그룹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은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소천하 갖고 문제가 아니라 에어컨 쪽에서는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세탁기 부분 포화 시장이고요. 어차피 이게 포화 시장인데
인도로 넘어가서 어느 정도 조금 전략적인 구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40.400 위안에는 40.400 위안이 이 라인이거든요. 이 라인에서 매수를 한번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 소통 눌리면 아마 오늘 가격이 올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7.500 위안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45.500 대신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일단 짧게 보고,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반등 나온다 생각하고, 이제, 1차 수익 실험 구간에서 수익하고, 그 다음에, 다음 매매 타이밍을 한번 노려본다. 뭐 이런 전략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그룹은 메이디 그룹이었습니다. 자, 일단 중국 시장은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상해 종합지수는요, 0.18% 양보합권에 머물면서 2660포인트에서 이어가고 있고요. 항생 지수는 반면에 좀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26,0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 중간 선거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인지 관망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 그리고 오늘의 좀 장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네, 일단 중국장도 오늘 그냥 관망을 많이 할 거예요. 관망 많이 할 건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 중국장 열리니까 중국장 납부하니까 우리나라 지금 증시 또 밀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국내 증시 투자하신 분이나 해외 증시 투자하신 분들은 이벤트 끝나고 덤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기가 엄청난 자신이 있지 않으면 이벤트 끝나고 덤벼야 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이해로 얘기 드리자면 제가 오늘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동성화이테, 휠라코리아 다 급등 나오고 있고요. 어제 매수했던 포스코 캠텍 오늘 급등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제약바이오 대학 유한양행의 그 다음 타자라고 보고 있는 그 다음에 그 매수세가 확산될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톡스타 톡방에 강스텐 바이오텍을 얘기 드렸거든요. 오늘 또 강스텐 바이오텍 급등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잘 참고하시고, 아무리 시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그래도 종목 중에 잘 가는 것들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오늘 눌린 다음에 미국 민주당이 하원 가져가면 중국한테 호재입니다. 이거 반드시 생각하시면 돼요. 민주당이 하원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중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반등은 기대해도 좋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염두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은데, 적도로 지금 비중 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인하고 가자. 왜냐하면 내가 당장 투자하면서 내가 시간에 쫓기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에 쫓기지 않아야 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벤트 확인하고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시면서 충분히 이벤트 끝나는 거 확인한 다음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장 오늘장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 가이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인 이슈 가이드 시작합니다. 이 블록체인이 미래 핵심 기술이라는 점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요. 오늘의 이슈 통해서 시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앞으로 우리 실생활에는 어떤 변화를 주게 될까요? 가장 먼저 피부로 다가올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코인 이슈에서는요, 청년 세대의 창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의 허브 디캠프가 오스트리아 정부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양국의 협력을 통해 스타트업 활성화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는 포부 역시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코인 이슈 가이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서른지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블록체인이 앞으로의 소비자 삶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이런 변화를 좀 가능하게 될까요? 네.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인 블록체인 기술이 P2P, 즉 개인 간의 직접 거래 형태로 이루어진 탈중앙화 네트워크이기 때문입니다. 기관이나 중앙 서버에 기록하고 보관하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상의 기록을 분산 저장함으로써 참여자 모두가 공동으로 확인할 수 있고 개인 간의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신뢰 네트워크 형성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 블록체인은 기술로 뒷받침된 신뢰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신뢰를 보증할 제3자 없이 개인 간 거래를 가능하게 한 셈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블록체인 기술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좀 변화를 가져다 줄지가 궁금한데요. 네. 가장 가깝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는 아마도 스마트 계약입니다. 스마트 계약은 암호학자이자 프로그래머인 닉 자보가 1994년 처음으로 고안해냈습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중개자 없이 돈이나 주식 또는 기타 가치 등을 교환하는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이행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네트워크로 자동화한 기술입니다. 스마트 계약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판기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선택했던 음료와 거스름돈이 정확하게 나오죠. 스마트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설정해둔 계약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이행됩니다. 계약 조건은 적혀있는 가격만큼 돈을 내면 음료수를 주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스마트 계약은 자판기에 있는 판매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계약은 부동산 거래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기 위해선 매수자와 매도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중개하는 부동산 중개인과 등기 필증, 인감 증명, 주민등록 등본 등 많은 서류가 필요하죠. 이 모든 것이 거래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 스마트 계약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부동산 거래는 서류 위변조와 소유권 검증이 즉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를 보증한 중개인 없이 당사자 간 직접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뿐만 아니라 서류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부동산 자판기인 셈이죠. 현실에서 스마트 계약을 비즈니스에 적용하거나 계획 중인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곳은 바로 금융권입니다. KB저축은행은 지난 7월부터 수취인 확인 이체 서비스에 스마트 계약 개념과 양방향 SMS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신한은행도 이자율 스와프 거래에 스마트 계약을 도입할 예정이고요. 보험사들도 번거로운 보험료 청구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 계약을 적용한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보험료 청구를 위해 번거로운 서류를 냈던 것에서 스마트 계약을 통해 병원과 보험사가 환자의 진단 기록을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보험금 지급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보험금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험료 청구에 필요한 시간도 며칠에서 몇 분으로 줄어들 수 있게 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공기관도 블록체인 플랫폼 적용의 쟁걸음입니다. 관세청은 효율적 통관, 물류 업무를 위해 참여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자동화한 블록체인 물류 서비스 시범 사업을 시작했고 국토부도 부동산 스마트 거래 플랫폼 구축을 준비 중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스마트 계약은 활성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거래 행태가 스마트 계약으로 변할 것이다 이런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취약점도 좀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 스마트 계약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먼저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스마트 계약서의 법적 명료성입니다. 아직 스마트 계약이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합의된 정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합니다. 전통적 의미에서 법적인 계약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그저 코드로 구축된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이처럼 불명확한 정의는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과정을 거쳐 당사자들끼리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스마트 계약은 스마트 계약서 작성자가 일방적으로 설정해둔 코드를 의미한다고 보면 일반적 계약과는 다릅니다. 어떤 측면에선 청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스마트 계약의 특성상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자동으로 이행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이행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가령 자판기에서 커피 버튼을 눌렀는데 코코아 음료가 나오거나 혹은 커피는 나왔는데 설탕이 없다는 등 계약의 불완전 이행을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죠. 이 외에도 스마트 계약에서 사용되는 암호화폐는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상법 등 여러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해석의 모호함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계약법에서 비록 명시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보장되는 묵시적 조항 같은 다양한 계약법과 스마트 계약을 어떻게 적절하게 적용할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계약을 작성할 때 코딩의 보안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자들은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계약 플랫폼은 보안에 완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완벽하게 코딩되지 않을 경우 해커에 의해 이제 공격당하기 쉽습니다. DAO 해킹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DAO는 스마트 계약을 이용해 이제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된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해커들은 DAO 스플릿 기능의 취약점을 이용해 돈을 여러 번 빼내는 방식으로 해킹했던 전적도 있습니다. 아직 스마트 계약도 완벽한 상태는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소라지 멘토님이 이 스마트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스마트 계약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이제 동시에 하는 그런 법적인 쟁점을 연구를 하고 기술적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투자와 노력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투자와 노력은 스마트 계약을 통해 우리에게 더 큰 이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캠프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디캠프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설명을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은 청년 세대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전국은행연합회 사업기관 18개 금융기관이 총 5천억 원을 출연하여 2012년 5월 31일에 설립한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재단입니다.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은 이제 2013년 3월 대한민국 최초의 복합 창업 생태계인 디캠프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캠프는 투자, 공간, 네트워크라는 창업 생태계의 3대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다양한 창업 생태계 지원 활동을 수행합니다. 네, 이 재단이었군요. 이 디캠프와 오스트리아 정부가 함께 움직인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 디캠프는 오스트리아 정부와 스타트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다자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디캠프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과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창업 지원 기관들은 비즈니스 진출과 투자 유치를 위한 양질의 스타트업 정보를 상호간 공유하며 스타트업 특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국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우호 증진 활동을 펼치기로도 약속을 하였습니다. 협약식에는 디캠프 센터장을 비롯해 오스트리아 디지털 경제부 장관, 글로벌 인큐베이터 네트워크 겸 오스트리아 연구진흥기구 대표, 오스트리아 중앙투자진흥은행 대표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오스트리아 디지털 경제부 장관은 오스트리아의 혁신적인 신생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R&D 비용의 14%를 연말에 환불하는 R&D 프리미엄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혁신은 성공을 보장하진 않지만 혁신이 없으면 실패가 보장될 뿐이라며 디캠프와 함께 혁신적인 스타트업 육성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디캠프 센터장은 오스트리아는 유연한 투자 시장과 안정적인 정치적 상황을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스타트업 비즈니스 친화적인 정책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국가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의 스타트업이 서로 교류하고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디캠프는 왜 이 오스트리아와 손을 잡은 걸까요? 간략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스트리아 디지털 경제부와 정부산하 플러그십 프로그램 운영기관인 글로벌 인큐베이터 네트워크는 스타트업 투자자 인큐베이터에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홍콩, 싱가포르, 일본, 이스라엘에 집중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한국 이웃국이자 블록체인 산업 강국들과의 관계가 좋은 편이죠.
디캠프는 한국과 오스트리아 기업들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 증진에 있어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 무역 대표부와 함께 지난 5월 글로벌 인큐베이터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아 국내 6개 스타트업과 오스트리아 스타트업을 연결해주는 고 서울 2018을 2주간 진행하기로 했었습니다. 앞으로 디캠프와 오스트리아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 앵가지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 주식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 과정을 잘 지켜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 이슈 풍부하게 챙겨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